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그동안 가짜 보수에 의해 왜곡되어 온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파헤쳐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이야기합니다. 홍경표, 김태형의 대한독립만세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독립만세! 만세 안 해요? 대한독립 만세. 알았어 추워서 그래도 만세.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독립만세 21세기 독립군 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발로 뛰는 대장,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회 사무차장 홍경표 대장이십니다. 홍 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홍 대장님 좀 안녕하세요 꺼벙꺼벙 인사를 하셔가지고 건달 같아요. 머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꺼벙. 머리가 별로 없으셔가지고 예 다음은 요즘 힘드신 분입니다. 얼굴도 떠 있고 네 당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뭐 합쳐지는 건 맞죠? 네. 아예 합쳐진 건 확실합니다. 네 바른정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김태형 대장이십니다. 김 대장님도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진짜 합쳐지는 거 맞아요? 예, 합쳐지는 거 맞고요. 네. 근데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그 부위원장직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5대5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예, 똑같이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예. 그럼 부위원장직은 그대로 공동 네네. 부위원장 뭐 이런 거? 그런 식이겠죠. 그럼 근데 원래 부위원장이 많아요. 당에 부위원장이 많은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 명이잖아. 예, 저 혼자인데 예, 수석자 좀 달아주지 왜 추석자도 안 달아줘. 글쎄 뭐 이제 뭐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남충 위원장님 수석 좀 달아주세요. 예, 다 합쳐지기 전에 직전에라도 그래야 파이라도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드를 올려놓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이제 본인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그런가 적어도 고대 연대는 나와야 수석을 붙여주지 않을까 좀 그래서 좀 학벌이 제가 좀 안 좋은 위험한 발언인데 네, 이거 아, 위험한 대단히 발언인데 이거 위험하네요. 편집해드릴까요 말까요? 아예 하세요. 아, 네. 편집하지 마세요. 편집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바른정당 안에서도 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혹시 민주평화당이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는 갈려 나오잖아요. 그 바른정당은 또 갈려 나오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인물은요. 대한독립만 세 번째 시간인데 방응모. 예, 양응모가 아닙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응모가 아니라 방응모입니다. 방응모라는 분인데 이 방응모라는 분이 조선일보의 이제 방씨 일가의 이제 선두주자셨죠. 네, 방응모라는 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우선 방응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홍경표 사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분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파란만장했다는 것은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직업과 또 갑자기 벼락부자로 출세해서 언론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고 특히 많은 여자와 살림을 했었다. 능력자. 네. 능력자인가? 네. 그때 당시에 그 무슨 어떤 이분을 떠나서 뭐 돈이 있거나 권력이 그렇죠. 있던 분은 뭐 돈이 있었으면은 첩도 많았었고 예전에는 예. 그렇죠. 예전에 그거 있어요. 제가 야학에서 예.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서수 있죠. 영어의 서수. 네. 기수는 1, 2, 3, 4. 그 허수는 네. 서수는 하나 네, first, second, third 있잖아요. 자, 서수를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수업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first 첫 번째 Second. 그러면 second는 뭐야? 어떤 아주머니가 첩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던 생각이 나네요. 네. 박모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살림도 여러분하고 차리셨다고 했고, 예 그리고 또 그 파란만장한 건가요, 그게?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좌우를 넘나들기도 했고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또 사귀신 분들도 다양했었고 발이 넓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살림 빼놓고는 이분은 돈을 잘 벌었잖아. 그러네. 결정적인 차이가 네. 있네. 그렇게 죽이십니까? 아까 녹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복수를 하시네. 이 방응모 전 조선일보 회장인가요? 사주. 네. 1983년 9월 29일생이고 이분이 1950년 8월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가신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은데 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는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다가 납북 과정에서 뭐 미군기 폭격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썰이 있죠. 네네. 거기에 고정돼 있는 것 같고 조선 시대 인물이죠. 83년도생이시니까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정주에 그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또 누가 정주에. 있어요? 정주에? 정주에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문인들이 많은데. 문인들이? 네, 누구다 이광수. 춘원 이광수. 네, 춘원 이광수 정주 분이시고 김소월 시인도 제가 알기로는 정주 분으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네. 정주에 좀 많아요 문인들이. 김소월 시인의 본명 아세요? 본명? 소월이 호잖아. 네, 소월이 호죠. 본명이 생각이 안 나나? 문창가 맞아요? 김정식. 네, 맞습니다. 김정식. 예. 이제 생각났다. 김정식. 진짜 말이야. 네. 정주 분입니다, 이분도. 네. 아니 정주 분인 거 몰랐잖아. 몰랐죠? 이름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이분이 9대 조선일보 사주라고 하니까 조선일보 창업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조선일보 인수잖아요. 그렇죠. 인수자죠. 금맥을 찾으셔갖고. 금맥을. 예, 네. 그래요. 이분이 원래는 그 1923년에 동아일보 정주 지국을 경영하다가 말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광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맥을 찾아서 벼락부자가 되셨다고 동아일보 합니다. 지국장 하다가 왜 조선일보 사셨을까? 동아일보 안 사고. 그러게요.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 금맥을 찾으셨고 아임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인수할 건도 안 되나? 이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933년에 그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그때 조선일보 그 사장이 조만식 선생이 조선일보 사장이었고, 네. 그래서 그 자금난에 처했던 조선일보를 이분이 이제 인수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일보는 좀 좌익 계열 성향의 논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인수함으로써 우익 계열로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표 사장님인데 좀 설명해 주시죠. 이분이 조선일보 9대 사장을 하게 된 그 계기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금력입니다. 그가 금맥 찾았던 그 금광을 네. 일본인 그 주식회사한테 넘기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135만 원에 넘깁니다. 135만 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 원 정도. 600억. 예, 광산 넘기면서. 그 그 돈 가지고서 이제 그
자금난에 봉착해 있던 조선일보 그럼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600억에 넘겼으면은 그 아니, 인수받은 다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네. 일부 인수했다는 일부 자금 가지고 조선일보 최대 주주가 된 거죠. 아, 네. 그럼 30만 원이니까 40만 원 주고 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네, 그때 정확히 당시에. 제가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네, 그러니까. 네. 뭐 아무튼 네, 그 금맥 가지고 이제 돈 벌어서 그걸 조선일보 인수했다고 했는데 우리 조만식 선생님 하면은 그래도 뭐 민족의 예.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죠. 예,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공금 횡령 사건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좀 저 뜻밖이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뭐 돈에 관한 한 좌우가 없고 네. 빈천이 없습니다. 아, 뭐 예, 아무튼 그 사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자금난에 많이 그렇죠. 시달리고 예. 이런 것도 예,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밀정 뭐 이런 영화 보면은 암살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몰래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없는 데 있어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영수증 처리 뭐 안 하는 돈들 전산도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뭐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의 그 말이 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말씀을 포장돼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친일파 집을 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하는데. 근데 뭐 또 제가 또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이분도 사실 독립자금을 또 대셨다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럴 수 독립운동가들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이 많이 도와주신 챙겨줬습니다.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 중에서도 또 그분들이 또 뭐 이제 독립자금을 댔다 뭐 이러신 분도 있고 근데 확인 안 된 상황이니까 양다리 걸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옛날에 삼성이나 굴지 기업들도 양다리 걸친 경우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 이제 군사 정권에도 돈 대주고 야권에도 돈 대주고 뭐 이런. 예. 보험이죠. 보험 그러네요. 그 이분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뭐 친일 논설을 기고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1942년에 징병령 관련해 갖고 징병령 시세 그러니까 1층 더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논설을 게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쉽게 얘기해서 일본군에 입대해 갖고 천황을 위해 싸워라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분이 실명으로 친일 어떤 행적을 기사에 실린 게 네. 현재까지 찾아낸 것만 해도 9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일 단체를 그렇죠. 활동을 친일 단체. 엄청나게 했어요. 친일 단체만 40군데가 넘고 뭐 어마어마해요. 어떤 친일을 했던 그 증거 자체는. 근데 제가 이번이 방모 이분을 다루면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분을 모든 걸 다 친일로 봐야 되느냐. 근데 또 나름 또 이분이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챙겨주시기도 하고 만해 한용호 챙기고 하고 뭐 별장도 예. 써주고 양다리. 아 근데 그걸 또 양다리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게 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50년 동안 우리가 일제 감정기 치하에 살았는데 저희 정정호도 사실 그 일제시대 면석이를 하셨거든요. 네. 연석이 뭐 그런 저기는 직업적 친일이라 해서 별로 직업적 친일. 그렇긴 한데 예? 직업적 친일. 네. 누군가는 또 그런 어쩔 수 없는 어떤 행태를 해야 되고 이게 본인이 뭐 어떤 광복을 이유로 하고 나서 어떤 자신의 어떤 행적을 뭐 반성하고 뭐 했다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이분이 또 광복 후에도 또 김구 선생님 또 나중 왔다 뭐 갔다 이승만이한테 갔지만 사회주의까지 경험을 예. 사회당에도 입당하니까. 삶 자체가 이분이 다양한 삶을 살았어. 네. 파란만장. 예. 그래서 시퍼런만장이네. 좋게 말하면 네. 좀 이제 시야가 넓었던 부분 같고 나쁘게 말하면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주류랄까 이런 데 좀 편승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었나. 그래서 너무 막 물론 친일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쪽만 부각시키는 것은 또 이분의 또 했던 어떤 그런 좋은 행적들을 또 너무 공이고 그리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일이고 좀 가려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자료들이 거의 다 이제 그런 쪽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 조선일보 사주들의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친일한 행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솔직히 반성하고 참여하는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거죠. 저는 그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일본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게 하루 1, 2년이 아니고 35년 정도 됐으니까 36년 횟수로는 그렇게 되니까 언제 해방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죠. 광복을 맞았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반성 내지는 후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었다라는 거 하나. 더 큰 거는 우리나라가 또다시 그러한 위기에 닥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인데 그래서 역사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흐리멍텅 대충 그때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 버리면은 다음에 또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죄를 단죄하지 않으면은 범죄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까미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근데 역사라는 게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해석이 분별하잖아요. 달라질 수가 있고. 네. 이게 무슨 단 1도의 차이만 틀려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진보 쪽에 계신 분들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국정화 교과서 반대할 때 역사를 또 획일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본인들이 바라보는 역사도 제 편에서 보기에는 어떨 땐 되게 획일적인 것도 많아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역사는 단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우리 쪽 시각, 그것도 획일적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 국정역사교과서 가지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진보 계열이라고 하기는 뭐 하고요. 제가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진보 쪽의 시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국에 대한 것들 그거는 김태형 부위원장님도 저희랑 생각 같습니다. 그건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의 정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군사 정권에 대한 그 군사 독재라든지 정권이 국민들에게 가했던 그런 것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보수일수록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쪽의 각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보 쪽 각도에 계신 분들은 너무 보수 쪽 각도에 계신 어떤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일부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그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저 갈등은 있을 거다. 지금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요? 아니 그 전에 자, 알겠습니다. 방응모로 다시 돌아와 보죠. 네네. 그 방응모 그 사주 같은 경우 조선일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1948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친일 행적 때문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 반민특위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반민특위에서 누굴 지목하고 해도 제대로 된 처단이나 처형 같은 거 이런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밀정 보면은 그쵸 염석진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1945년에 광복 이후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조선일보는 다시 복관이 됐고 그러니까 반민특위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지목이 됐는데도 무슨 건국위원회 활동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근데 요즘에 지금 이 말하고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요즘 정치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네네. 저는 노무현도 정치보복 당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명박도 똑같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반민특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그게 그때 가능했을까요? 미 군정 시기에?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건 사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상대한테 복수하는 걸 보복이라고 하죠. 근데 역사의 단죄라는 표현을 쓰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대적 상황이 역사적 단죄를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로 인민재판하듯이 어떤 정확한 재판을 해서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적 어떤 그런 상황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때가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건 좀 전 생각이 좀 달라서 보복은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상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당한 게 있었었나요? 도와줬죠. 오히려 국정회의에도 이제 참여하게 만들었고 청계천 사업도 그렇죠. 굉장히 지원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뭘 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한 거 없으면 보복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보복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상황을 우리나라가 또 이 상황 떠나서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 돌아가 보면 사화의 사화잖아요. 심지어는 서재필 같은 경우도 갑신정변의 주역인데 그분 일가족들 다 죽었어요. 그때 역적으로 모여갖고 근데 그분 단신 몸으로 미국 가셔갖고 이렇게 오신 분인데 만약에 내 가족이 어떤 그런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과연 어떨까요? 네가 보복을 했건 안 했든 간에 나는 이미 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내가 용서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하나로 보자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지금까지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잘해주셨죠.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정권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얘기가 이제 네.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고 가죠. 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그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그 참여정부에서 거기를 특별히 괴롭히거나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특별히 괴롭히고 없었던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굴레를 보복 프레임으로 가면은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그 선거 나올 때 제일 많이 괴롭혔던 집단은 박근혜 캠프였습니다. BBK 얘기하고 그렇죠? 뭐 도곡동 땅 얘기하고 그거는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 쪽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박근혜 캠프 쪽에서 제기했던 거죠. 그리고 최태민 목사 이런 얘기 꺼낸 거는 이명박 캠프에서 제기했던 거고. 아니 봅시다.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이라고는 예? 전두환 대통령, 사실 노태우 대통령 지금 병석에 계신 거고 지금 살아있는 온전히 그냥 걸어다니는 대통령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하나 남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살아 있죠. 이미 그분 가셨고.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깜빵에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슬픈 거야.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다 이 꼴이냐고. 국민이 잘못 선택한 결과죠. 그러면 국민이 잘못 선택해서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네. 아니, 그러면은 잘못 이게 대의 정신인데. 아니 잘못했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슬프니까 그러면 감옥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화해 정치를 하자는 거죠. 잘못한 거 있으면 단죄해야죠. 화해의 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단 저쪽에서 반성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어떻게 화해가 돼? 아이고 뭐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네? 발뺌했잖아요. 아, 결국에 다 밝혀지는 상황이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다 감옥 보냈잖아 그쪽에서. 자 여기서 멈춥시다. 네, 아니, 여기서 할 멈추고. 거 다 해놓고 뭘 멈춰? 에휴. 네, 일단은 얘기가 다시 이제 우리 방응모로 돌아오죠. 네, 보복의 정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이거는 진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국가라는 게 그렇죠. 뭐 이념이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뭐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지만 아니 진영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어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네. 제가 네 얘기해 주시죠. 방응모의 그 친일 행위에 대해서 네.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또는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 이 사람에 대해서 단죄를 요구했었나 이런 걸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2002년도에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친일파 708명 명단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그 방응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2008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 인명 사전에 이분이 또 그 705인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이 친일 명단에서 빼달라는 그런 법원에 그 신청을 하거든요. 네. 1심에서 패소합니다. 방응모의 친일 행위는 적시한 모든 것에 다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부분이 친일 행위에 해당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된다. 1심 판결이 그랬고 2심에서 2012년 12월 서울 고법에서 친일 행위를 인정하는 그 판결로 결국은 그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이 네. 법원의 그 판단입니다. 이 방응모 그 조선일보 전 사주 같은 경우는 구대 사장 같은 경우는 뭐 친일 행위는 뭐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극명하게 이제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 판결도 있었고 이분이 이제 좀 옛날 얘기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그 김구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한국 독립당 활동을 좀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하셨죠. 하시고 또 김구 선생님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낼 때는 조선일보의 어떤 논평 자체가 김구 쪽으로 흘러갔었죠. 그렇죠.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양대 산맥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동아일보의 김성수 회장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 쪽으로 붙고. 이제 이 방응모 회장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쪽, 김구 선생님 쪽으로 붙었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1950년에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출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예, 1948년도에 이제 김구 선생이 그 방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김일성 만나러 가신 거. 그러면서 저 조선일보 방응모는 김구 선생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쪽으로 가시죠. 기울게 되죠. 결국은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이 경기도 양주로 출마하셨지만 무소속이었다고요 그 당시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민당 쪽도 아니었고 뭐 결국은 낙선 했고 6.25 때 이제 납북되다가
개성 송악산 부근에서 미군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있고, 근데 시신은 아직 못 찾아서 실종 처리가 됐다가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또 환갑이 지나도록 이분이 아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그래서 이제 조카인 방재윤을 양자로 삼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환갑 넘어서 1944년에 드디어 늦둥이를 이제 보셨대요, 친아들 방재선.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양손자였던 방일영 씨, 그 당시 23살이었다고 하네요. 그분한테 조선일보 경영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짜 아들인 방재선 씨하고 그다음에 양손자인 방일영 씨하고 소송전이 붙고 그랬는데, 지금 방일영 씨는 현재 지금 조선일보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그분 맞죠? 그렇죠. 예. 가족 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인이 4분입니다. 4분. 제1부인, 제2부인 사이에 제1부인, 제2부인. 후사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얻는데 배영옥 씨라고. 요분은 방재숙이라는 방응무의 직계 딸을 하나 얻고서 그 뒤에 후사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인 노호용. 요분은 화신백화점 점원이었었다. 그 뒤에 네. 이뻤나 보네. 그 당시 화신백화점 점원했을 정도. 화신백화점 그럴 수 그쵸. 있죠. 예. 그래서 또 그분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거 참 법적으로는 저 허용 안 되는 그 사실혼 관계 뭐 이런. 그렇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실제 이제 첫째 아니 아들과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법을 좀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가 된 게 개헌국회가 되고 나서 이승만 아니 정부에 이건 결혼은 네. 그 해방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이거 다 유지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네 번째 부인하고 해서 난 아들이 방재선 씨라는 거죠. 그렇죠. 예. 화신백화점 점원 출신. 그분하고 이제 양자로 들어왔던 방재윤의 아들 방일영, 방우영 그 형제간에 이제 소송전이. 네, 상속에 대해서 소송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번째 부인 백화점 점원 이런 얘기 하시니까 꼭 요즘에도 그 주말 드라마 보면은 많이 나오는 소재의 스토리 라인 같아요. 뭐 재벌 이렇게 뭐 부자가 그쵸, 뭐 신데렐라 뭐 스토리 있고. 근데 이분께서 뭐 많은 친행적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뭐 도선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갖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만약 한영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을 하나 줘주시거든요. 별장이죠. 예, 별장 이제 시무장이라고 별장까지 줘주시고 또 그리고 월간 그 문예지가 있어요. 문예지 조각 해갖고 문예지의 어떤 그런 대한민국 최초의 문예지 어떤 창간 작업에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또 주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업적도 없잖아 있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신인 행정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좀 가려져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은 발이 넓은 분이셨다는 그렇죠. 거. 근데 그 넓은 발 중에 상당수는 친일 쪽에 많이 가 있었다라는 거. 꼭 그거는 아니에요. 문학의 저 인물들 이광수 네네네. 네. 많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죠. 다음번 도움 받는데 이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그쵸 그 청년들 나가라고 이런 군대 가라고 그 삶 자체가 친일 반민족 행위였다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한 그 행위 중에서 일부분이 그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가 돼야 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 우리 학교 때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실렸던 유명한 작가들이 나중에 이제 뭐 친일 행적 이런 얘기 나와서 그쵸? 그렇죠. 뭐 우리 저 임중국 선생이 그 친일 문학론에서 많이 그걸 저 이슈화 시켜줬어요. 근데 저는 이 친일 논쟁이 언제쯤이면 끝날까 참 그게 궁금해. 아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끝내려면요, 그러니까 그때 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당했던 분들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알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일본한테 목소리 높여가지고 사과 받아내고 일본도 그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이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일과 같은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현재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그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친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친일 행위 한 행적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 된다는데 그분들 다 돌아왔어요. 거의 다 자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손들마저도
그쵸.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재산은 물려받되 그렇죠.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예. 뭐 이런 생각들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 물론 뭐 역사학자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쟁의 일으킨 일본이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갈린 건 우리야. 대한민국이야. 일본이 갈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누가 그 칼자루 쥐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정치권의 정치인들을 잘 뽑고 그리고 잘 감시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전 세력 그 균형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 참 안타깝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뚱땅. 그동안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홍이 저조했던 우리 지역의 언론들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바라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과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대한독립만세 그 세 번째 시간인 방응모 편을 마칩니다. 조선일보의 사주 고 방응모의 생애를 통해 우리 아픈 현대사도 한번 들어봤고요. 두 분은 오늘 방응모를 통해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점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뭐 홍 대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이거를 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네. 방응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어떤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김 대장님. 아니 저도 그 우리 홍 대장님하고 또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문득 든 생각이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일제시대 때 이거 만들면 보통 독립투사 하셨던 분의 시각이나 어떤 그분이 주인공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그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을 그 시각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좋습니다.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안중상 씨라고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인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인물 안중근 선생님의 둘째 아들 이름은 안중상이 아니라 안중생입니다. 정 PD가 무식해서 잘못 말씀드린 걸 바로 잡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또르미의 아들한테 사죄했던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근데 그때 안중상 씨가 했던 얘기가 되게 좀 많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뭐 아버지는 그렇게 됐고 우리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하든 뭘 하든 나한테는 그런 선택의 그렇죠. 기회도 없이 그냥 난 항상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됐다. 근데 어려운 내 삶에 손을 뻗어준 건 일본이었다라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들을 때 안중상 씨가 막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었잖아요. 그 형도 독살당했다고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정말 슬픈 역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게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똑똑해지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그 생각밖에 안 어려운 되네요. 이 상황 극복하고 네. 우리가 더 좋은 훌륭한 그런 국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두 것 분 같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예, 마무리합니다. 나에게 방응모란 네모다. 네. 나에게 방응모라는 그 역사적 인물은 지난번 계속 제가 거울에 비교했었잖아요. 네. 구겨진 거울 같다. 구겨진 거울. 알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울거먹은 것 같고요. 우리 김 대장님. 좀 퀘스천 같아요. 좀 수수께끼가 많은 인물, 어떤 조각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인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권이나 기득권들에 의해서 뒤틀리고 왜곡되었던 우리 역사가 하루빨리 좀 바로 잡혀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다른 시간 장길문 국장과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함께 만드는 언론통땅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대한독립 만세! 만세! 나가